안녕하세요. 기계자동차학과의 핵심 과목인 동역학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들을 점검해 볼 거예요. 바로 기초 물리와 수학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운동하는 물체를 다루는 동역학에서 수학과 물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같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복잡한 자동차의 움직임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달성할 4가지 목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벡터 해석입니다. 벡터의 덧셈부터 내적과 외적 연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미적분의 응용입니다. 위치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서로 어떤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학에 꽂힌 뉴턴의 법칙입니다. 3가지 운동 법칙을 동역학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 공학 현장에서 쓰이는 자유물체도 작성법과 단위 체계를 익혀 실전 감각을 키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총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1시간 동안 수학 기초를 정리합니다. 벡터 해석과 좌표계, 그리고 필수적인 미적분 내용을 복습할 거예요. 이어서 파트 2에서는 물리 기초를 다룹니다. 뉴턴의 법칙과 단위 체계, 그리고 문제를 푸는 설계도인 자유물체도를 그려볼 겁니다.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약 30분 동안 우리가 배울 동역학의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볼 거예요. 정역학과 동역학이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로드맵을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양을 측정할 때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스칼라와 벡터인데요.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질량이 10kg이라거나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벡터는 다릅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지인 방향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힘을 주어 밀거나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말할 때 사용하는 속도, 가속도, 변위 등이 대표적인 벡터죠. 화살표의 길이는 크기를, 끝의 촉은 방향을 나타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벡터를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각 축의 성분을 사용합니다. 벡터 A는 X축 성분의 단위 벡터 I를 곱하고 Y축 성분의 J, Z축 성분의 K를 곱해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 벡터의 크기는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뒤 루트를 씌워 구하죠. 이제 연산을 볼까요?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것으로 결과는 숫자인 스칼라가 됩니다. 이를 계산할 때 쓰이죠. 반면 외적은 두 벡터의 크기의 사인 값을 곱한 것인데 결과는 두 벡터의 모두 수직인 새로운 벡터가 됩니다. 회전시키는 힘인 토크를 구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동역학의 핵심은 위치와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분과 적분이라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인 속도가 되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가 됩니다. 반대로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를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위치가 2t의 세제곱 빼기 5t의 제곱 더하기 3t라는 식이라면 이를 미분한 6t의 제곱 빼기 10t 더하기 3의 속도가 되고, 다시 미분한 12t 빼기 10이 바로 가속도가 되는 원리입니다. 가끔은 가속도를 구할 때 시간이 아닌 위치에 따른 변화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연쇄 법칙을 사용하는데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것이지만 중간에 위치를 넣어 속도를 위치로 미분한 것의 속도를 곱한 형태인 v 곱하기 dv 나누기 d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는 3가지 보물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는 초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둘째는 위치는 초기 위치 더하기 초기 속도와 시간의 곱의 가속도와 시간 제곱의 절반을 더한 것이다. 마지막은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초기 속도의 제곱을 뺀 것은 이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위와 같다는 식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려면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X축과 Y축을 사용하는 직교좌표계입니다. 자동차가 직선 도로를 달릴 때처럼 앞뒤, 좌우 움직임을 설명하기에 아주 유리하죠. 반면 회전 운동이나 구불구불한 곡선 운동을 설명할 때는 극좌표계가 훨씬 편합니다. 원점에서의 거리인 r과 회전한 각도인 세타를 사용하죠. 극좌표계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식은 직교좌표계보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회전하는 물체의 움직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문제의 상황에 맞춰 어떤 안경을 쓰고 운동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것이 실력의 시작입니다. 이제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을 동역학의 관점에서 정리해 볼까요?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는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힘의 합력이 0이면 속도는 일정하죠.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은 동역학의 심장입니다. R자임 F는 질량 M과 가속도 A의 곱과 같다는 식이죠. 힘이 가해지면 물체는 그 방향으로 가속된다는 이 단순한 식이 모든 공학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마지막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나를 민다는 원리인데요. 이 힘들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공학에서 단위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1999년 나사의 화성기후 탐사선이 파괴된 사건이 있었는데 원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 팀은 미국 단위를, 다른 팀은 국제표준 단위를 썼기 때문이었죠. 우리 수업에서는 국제표준인 SI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를 사용합니다. 힘의 단위인 뉴턴은 1kg의 물체를 초당 1m의 제곱만큼 가속시키는 힘을 의미하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시계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차원 동차선 검토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법, 바로 자유물체도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엑스레이 투시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먼저 분석할 물체만 따로 떼어내어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부 힘을 찾아냅니다. 지구가 당기는 중력, 바닥이 떠받치는 수직항력, 움직임을 방해하는 마찰력, 줄이 당기는 장력 등이 있겠죠. 세 번째로 적절한 좌표계를 설정하고 네 번째로 힘의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정확히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힘을 더해 뉴턴의 제2법칙인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을 세우면 어떤 복잡한 운동도 수학적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볼까요? 3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 10kg 물체가 있습니다. 중력은 질량 10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1을 하여 98.1N이 아래로 작용하죠. 하지만 물체는 경사면을 따라 움직이므로 힘을 분해해야 합니다. 경사면 아래 방향 힘은 중력의 4인 30도를 곱한 49.05N이고 이 힘이 물체를 가속시킵니다. 경사면을 누르는 힘은 코사인 값을 곱한 84.96N이며 이와 같은 크기의 수직항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물체는 49.05N의 힘을 받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는데 가속도는 이 힘을 질량 10으로 나눈 4.91m per 세크 제곱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정역학과 이번 학기의 동역학은 무엇이 다를까요? 정역학은 멈춰있는 상태, 즉 가속도가 0인 상태를 다룹니다. 모든 힘의 합이 0이라는 평형 방정식을 풀었죠. 하지만 동역학은 가속도가 0이 아닌 운동 상태를 다룹니다. 이제 힘의 합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겁니다. 오늘 배운 힘과 가속도법, 에너지의 변화로 접근하는 일과 에너지법, 그리고 충돌과 힘의 누적을 다루는 충격량과 운동량법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무기를 선택하는 법을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 이론들이 실제 자동차 설계에 어떻게 쓰일까요?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언제 터져야 안전할지 분석하는데 충격량 원리가 쓰입니다. 엔진 내부에서 피스톤이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 진동을 잡는 것은 동역학적 해석의 기본이죠. 노면의 충격을 흡수해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드는 서스펜션 설계나 전기차가 멈출 때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모두 동역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이 수식 하나하나가 미래에 더 안전하고 똑똑한 자동차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업의 전체 여정을 확인해 봅시다. 처음 4주 동안은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 점으로 보고 위치와 속도만 따지는 질점 운동학을 배웁니다. 그 후 7주까지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고 중간고사를 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배우며 해석의 범위를 넓히고 13주부터는 물체의 크기와 회전을 고려하는 강체 동역학이라는 최종 보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움직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학자의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 봅시다.
직접 손을 움직여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벡터 문제에서 a 더하기 b는 각 성분끼리 더해 i 더하기 9j가 됩니다. 내적은 각 성분의 곱을 더해 14라는 스칼라 값을 얻고 외적의 크기는 행렬식 계산을 통해 23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두 번째 미적분 문제에서는 위치식을 미분하여 속도와 가속도식을 먼저 구합니다. 여기에 시간 2초를 대입하면 2초일 때의 속도는 초당 7m, 가속도는 초당 14m의 제곱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수식이 복잡해 보여도 원칙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면 어렵지 않죠? 실제 자동차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1200kg의 차가 8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면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3.47m/s 제곱입니다. 여기에 질량을 곱하면 이 차를 밀어붙이는 구동력은 4167N임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식의 단위를 점검하는 차원 분석입니다. 힘의 단위인 뉴턴은 kgm/s 제곱입니다. 우변의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나누기 반지름 식을 계산해 봐도 똑같은 단위가 나오죠. 이렇게 양쪽의 차원이 일치해야 비로소 우리가 세운 물리식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벡터의 내적은 1과 같은 스칼라를, 외적은 토크와 같은 벡터를 만든다는 물리적 의미를 구분하세요. 둘째, 위치, 속도, 가속도는 미분과 적분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셋째, 모든 문제 풀이의 시작은 자유물체도를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국제표준 단위를 사용하고 시계 차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4가지 도구만 제대로 챙겨도 앞으로의 동역학 공부는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과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의 차나 갖고 싶은 드림카의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을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가속도와 구동력, 이동 거리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 주변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작용과 반작용의 사례를 3가지 찾아보세요. 간단한 자유물체도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이 실제 데이터와 어떻게 만나는지 경험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잊지 말고 제출해 주세요. 기초를 다지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질점의 직선 운동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운동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꼭 복습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